월드와이드 한국 대표 이준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유일한 한국말 스피치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18년이나 된 것 같아요. 저희 글로벌 한국 인덱스를 발표하는 것이.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발표하면서 여러 나라를 또 랭킹을 매기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 해주시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저희는 이것을 랭킹 매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륙별로 또 국가별로 얼마나 기아가 개선되었는지를 수치로 보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고 또 그 경향이라고 하죠. 트렌드를 통해서 좀 우리가 일을 잘 해왔는지 아니면 어디가 개선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돕는 국가를 선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청년 미래 세대에 내용으로 이제 다뤄지게 됩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세계 기아 지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잠깐 말씀드릴 건데,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받으신 세계 기아 지수 책이 있잖아요. 좀 더 이해하기 쉽고 다 읽지 않으시더라도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편하게 말씀드리려고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는 4가지로 분류를 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영양 결핍, 아동 발육부진, 아동 저체중, 그다음에 아동 사망. 예전에는 저체중까지만 있었었는데, 이 저체중이라는 것은 급성 영양실조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먹으면 당연히 이제 몸무게가 이제 줄어드니까 그거를 계산한 것이 이제 저체중이었고, 하지만 좀 억울한 일이 있었던 거는 몸이 좀 부었는데도 사람들이 이거를 저체중이라 보지 않고 힘든 것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발육부진한 내용을 넣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칼로리 중심으로만 배고픈 아이들 측정했는데, 이제는 미세 영양소와 비타민이 포함되는 것들도 측정을 해서 우리가 배고프더라도 몸이 부었을 때 오해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4가지 요소들이 되어 있고, 아동 발육부진은 이제 만성 영양실조, 그다음에 아동 저체중은 급성 영양실조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척도를 낮음, 보통, 심각, 위험, 극히 위험이라는 5단계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 수치는 어디서 왔냐면 여기 FAO에서도 오셨는데,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 자료와 WHO와 유니세프 여러 가지 그 글로벌 스탠다드한 그 자료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수치를 내어놓게 됩니다. 올해는 136개국을 분석했고요. 안타깝게도 11개 국가는 4개의 요소를 다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 얘기는 11개의 국가가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2023년도는) 2015년도에 비해서 기아지수가 개선된 것은 맞습니다. 네, 보시면 알겠지만 그 개선되는 그 경사가 더 완만해졌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양 결핍률이라는 것이 다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2030년까지 제로 헝거를 저희가 선언하고 노력해왔던 그 결과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수치로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던 걸까요? 이 기아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와 지역별로 봤을 때는 모든 대륙에서 개선의 모습이 완만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라틴 아메리카와 그 캐리비안 지역의 국가들은 다시 기아 상황이 안 좋아지는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이후로 이제 붕괴된 시장이나 또 의료 시스템 때문에 이제 곡식이나 음식물의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어려운 곳은 아직도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입니다. 나라별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아동 발육부진은 뭐랑 연관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비슷한 것 같은데 잘 안 듣는데. 아동 저체중은 급성 영양실조와 연관이 있고, 그다음에 아동 발육부진은 만성 영양실조랑 연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여기에 보면 부룬디, 예멘, 니제르, 동티모르 같은 나라들은 아주 오랫동안 영양실조였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아동 발육군인이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인도나 예멘, 수단, 예멘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는 거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동 저체중이 심하게 갑자기 급성 영양 실조가 증가한 그런 케이스가 됐습니다. 인도가 급격히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많은 문제들이 곳곳에 있어요. 북쪽에는 가뭄이 심하고 남쪽에는 홍수가 심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컴플렉스한 문제들이 생겼고, 그래서 지금 인도 자체적으로도 쌀 수출을 금지하고 내수용으로 돌리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 결핍 요소 보면 이제 전체 인구 중에 마다가스카르 같은 경우에는 50%가 영양 실조에 걸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유의할 것은 지금 북한이 지금 45.5%가 영양 실조라는 것이고요. 아동 사망률이 니제리 같은 경우에는 11.5%. 다른 말로 10명 중에 1명은 아동이 5세 전에 사망하게 된다는 그런 수치, 아주 치명적인 수치를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14개의 국가들이 유지를 했었고 18개의 국가가 상황이 나빠졌다. 그 다음에 우리가 2030년까지 제로 헝거를 목표를 뒀는데 58개의 국가가 지금 이 페이스로 간다고 한다면 제로 헝거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아까 130여 개 국가 중에서 지금 58개 국가,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제로 헝거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국가들이 이제 기아 지수가 높아진,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빠진 그런 국가들의 리스트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어려운 국가는 이 9개 국가예요. 중아프리카 공화국, 마다가스카르, 예멘, 콩고민주공화국, 또 레소토, 니제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중아프리카 공화국, 예멘, 콩고민주공화국, 니제르는 항상 매년 어려운 국가로 등극했던 나라들입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기아가 생긴 이유가 게으름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도대체 이 나라들의 어려움은 뭘까요? 어떤 문제가 이들을 계속 기아와 극빈에 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었을까요? 중아프리카 공화국은 상당히 오랜 동안 내전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고요. 마다가스카르 같은 경우에도 기후변화가 심했던 그런 한 해를 맞이했던 나라입니다. 예멘도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내전이 있었고, 니제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레피지 크라이시스라고 얘기하는 분쟁 이후에 그 레피지 난민들이 몰려와서 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근본 원인으로 나와 있어서 3C라고 얘기하는 클라이밋 체인지, 컨플릭트,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그게 루트 코즈라고 얘기하고, 작년에는 또 안타까운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저도 몰랐지만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로부터 밀을 수입했는데 그 수입을 못하게 되면서 또 곡물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다시 그것이 아프리카에 영향을 주게 돼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사하라 이남 지역의 이 나라들과 그다음에 남아시아 이쪽의 국가들이 안 좋은데 이쪽이 더 많이 안 좋은 걸로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컨선 월드와이드는 어떻게 나라를 선정하냐 했을 때 안 좋은 나라를 먼저 선정을 하고 30개 국가 밑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플래그가 되어 있는 것이 컨선 월드와이드의 지금 사업 지역입니다. 거의 그 세계 기아 지수와 일치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구조적인 불평등, 또 하나는 복합적 위기. 여기 보시면 구조적인 불평등 안에는 불평등과 빈곤 수준, 또 거버넌스의 질이라는 것은 이제 리더십이라든가 통치자의 그런 역량 또는 투명성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인구 통계라는 건 뭘까요? 안타까운 것은 내전이 일어난 뒤에는 일할 수 있는 남성의 그 인구 비율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 가보면 우먼 헤디드 하우스홀드라고 하는 여성 가장들이 많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많은 이유가 이제 이런 인구 통계학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그것이 구조적인 불평등이고, 또 한 가지는 경기 침체, 극단적인 기후 현상, 분쟁인데, 그 시스템과 어떤 제반 요건들이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충격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나라와 같이 선진국은 기후변화에 그렇게 취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은 아프리카나 남아시아는 더 많은 피해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걸 저희들은 클라이밋 저스티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원인인데요. 과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저희들의 이제 깊은 고민이었고, 이번에 세계기후 지수는 요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이거 알면 MZ세대라고 하는 그 문제예요. 이거는 요즘에 저희들의 그 취업 준비생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회사 이름을 나열한 것입니다. 한 반 이상이 끄덕이시는 것 같은데 저도 몰랐거든요. 이게 뭐죠? 네.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 민족, 당근마켓, 토스. 이것만 아셔도 MZ세대 되는 거예요, 교수님. 네. 이걸 왜 해놨냐면, 이제 전통적인 우리의 직업과 전통적인 우리의 시장은 이제 그렇게 젊은 이들에게는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새롭게 해결할 사람들은 기존에 농업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젊은 세대, 미래 세대가 훨씬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에티오피아 아마라에 갔는데 거기에서 청년들에게 이제 어떤 사업을 할 건지를 이제 서베이를 했습니다. 서베이를 했더니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양봉이었어요. 이 친구들이 꿀 따는 직업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케냐에 갔을 때도 아주 그 가뭄 지역이 많았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청년들이 뭐가 있었냐면 핸드폰과 오토바이가 있었어요. 나중에 여기도 쿠팡이 있을 수 있을까? 이들도 배달의 민족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저에게는 또 다른 꿈처럼 거기서 생겨났습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기존의 세대가 아닌 그 다음 세대의 의견을 들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합 위기 상황 가운데 미래 세대는 식량권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세대로서 식량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노력에 그들의 목소리와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대들의 얘기를 들을 것이고, 또 감사하게도 유니세프와 FAA 사례, 그다음에 컨센서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같이 디자인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하는 얘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